병약한 너는 약이나 먹고 참고 있어. 내 예금은 첫사랑 차 사주는데 썼으니 넌 좀 철 좀 들고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자리 비워. 사람들은 나를 하루 종일 집에서 약이나 달고 사는 누런 얼굴의 아내라고 불렀다. 맞다. 결혼 3년 차 나는 강민호의 그 연약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K라는 내 정체를 숨기고 이름 없는 가정주부로 사는 길을 택했다. 내가 조기 위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까지도 강민호는 내 수술비를 빼돌려 그의 첫사랑에게 포르쉐를 사주었고 내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다. 너처럼 돈만 쓰는 병자 따위가 내 진정한 사랑의 발목을 잡게 둘 순 없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현모양처가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였다. 강민호,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사업,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사랑,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잣더미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 손가락 끝이 겨울 한강에서 막 건져 올린 것처럼 차가웠다. 위 속에서 익숙한 경련이 또다시 시작됐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장 속을 미친 듯이 휘젓는 것 같았다. 의사의 진단서가 악몽이 아님을 일깨워 주려는 듯이 조기 위암. 네 글자가 네 개의 못이 되어 나를 한은성이라는 이 육신에 단단히 박아버렸다. 의사는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뱅킹 앱을 열었다. 지문 인식은 3번 만에야 겨우 성공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쿵, 쿵, 쿵.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연약한 신경을 때렸다. 비상금을 위해 따로 만들어둔 내 계좌. 지난 몇 년간 악착같이 아끼고 모은 3천만 원, 내 목숨값이 들어있는 곳이었다. 화면이 밝아지고 잔액칸에 찍힌 숫자는 눈을 찌를 듯 선명한 둘이었다. 어째서? 나는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하고 앱을 껴다 다시 켰다. 하지만 그 즘은 마치 블랙홀처럼 나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었다. 어떻게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솟구쳤다가 다음 순간 깨끗하게 빠져나가며 뱃속까지 시린 냉기만을 남겼다. 현관 도어록에서 뜨뜨뜨 소리가 나더니 강민호가 돌아왔다. 그는 엉터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나의 무거운 숨소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고개를 들자 그의 손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키가 들려있는 게 보였다. 포르쉐의 방패 문장이 과시하듯 번쩍였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흥분과 만족감 뒤에나 나타나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민호 씨, 우리 돈은요? 귀온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바싹 마른 소리를 냈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금세 미소를 거두고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봐온 혀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돈? 내 돈이 내 돈이지. 내 통장에 있던 3천만 원, 내 수술비, 어디 갔어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흥분 때문에 위통증이 더욱 격렬해져 손으로 배를 꽉 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가 배를 누른 손을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경멸적으로 쳐다보더니 내게서 몸을 피하며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아, 그거 내가 써서. 썼다고요? 어디에 썼는데요? 우민주가 막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서울에서 차도 없이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막 하나인데 뽑아줬지. 도로 그는 마치 오늘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태연했다. 정민주, 그가 잊지 못하는 첫사랑.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그 가벼운 한마디만이 귓가에서 무한히 맴돌았다. 그는 내 목숨값으로 헤어진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첫사랑에게 스포츠카를 사주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떡해요? 내 수술은? 후, 나는 그의 비싼 양복 소매를 붙잡았다. 손톱이 옷감을 파고들 것만 같았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힘에 나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야, 한은성, 너 좀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의사가 족이라고 했잖아? 죽을 병도 아니고. 일단 진통제나 먹으면서 버티면 되잖아. 민주는 여자애 혼자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겨우 돌아왔으니 내가 잘해줘야지. 너도 좀 철 좀 들어. 야, 이기적? 철 좀 들어. 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3년간 사랑하고 매일 밥을 차려주고 셔츠를 다려주던 그 얼굴이 지금은 괴물처럼 낯설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닷물만 한 움큼 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 지옥 같은 대화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시어머니의 그 독살스러운 얼굴이 문 밖에 나타났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심판을 시작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애초에 우리 민호가 너 같은 약골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반대했어. 꼴 좀 봐라. 맨날 골골대더니 이제는 수술까지 해야 해. 이 돈 귀신아.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져서
너 같은 재수 없는 년을 들인 거냐. 그녀의 침이 내 얼굴에 툭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 하자 그녀는 내 팔을 와락 붙잡았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한은성, 너 그 수술에서 혹시라도 애 낳는데 문제 생기면 어쩔 거야? 우리 강씨 집안대가 내 손에서 끊기면 안 되지. 내가 눈치가 있으면 당장 우리 민호랑 이혼하고 강가 건강한 여자 만나서 데이는 거 방해하지 마. 존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호를 쳐다보았다. 내 법적인 남편,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 그는 그저 소파에 깃든 채 이 모든 것을 차갑게 방관하고 있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 미미한 불빛이 살짝 올라간 그의 입꼬리를 비췄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민주라는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내용은 자기야 걱정 마. 집안일은 내가 금방 처리할게. 다류였다. 그랬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집안일 중 하나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다. 이후 며칠간 강민호는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진통제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계산대에서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제야 생각났다. 이 가족카드의 한도는 예전에 내가 내 인맥을 동원해 상향 신청해 준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내가 먼지 하나 없이 관리하고 온기를 불어넣었던 그 아파트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체 안치소처럼 차가웠다. 그가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린 것이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서 그에게 따져 물었다. 탁. 나는 그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휴대폰 불빛에 비친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사인해. 뒤로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없었다. 집도 내 거고 차도 내 거야. 넌 몸만 나가. 잊지 마. 한은성, 너 결혼 3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었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전부 내가 먹여 살린 거야. 지난 3년간의 생활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겐 최대의 자비인 줄 알아. 이로 내가 먹여 살렸다고. 그 세 글자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꽂 뚫었다. 나는 오만함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지난 3년간 그가 창업 초기 자금난에 허덕일 때 아무 말 없이 내 비자금으로 그 구멍을 메워준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가 복잡한 재무제표 앞에서 쩔쩔 맬 때 밤을 새워가며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주고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준 사람이 누구였지. 그가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매도 공격에 시달릴 때 개의 계좌로 시장의 폭풍을 일으켜 그를 파산 직전에서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던가. 네, 그가 입만 열면 돈 한 푼 못 버는 폐물이라 부르는 나야말로 그의 이사상 누각을 지탱해온 기반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온몸의 마지막 힘을 다해 차분하게 물었다. 민호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당신 혼자 이 집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마다 내가 밤새 당신 재무제표를 분석해주지 않았다면, 그 구멍투성이 기획안들을 수정해주지 않았다면, 내 재테크 지식으로 당신의 투자 실패 손실을 메워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클 수 있었을까요? 문학임시가 디고로온 당이들은 사람처럼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웃느라 허리가 꺾이고 눈물까지 치큼거렸다. 부하하하. 너, 한은성 너, 아파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된장찌개간도 못 맞추는 가정주부가 나 대신 재무제표를 분석해. 기획안을 수정해. 어디서 약을 팔아? 넌 그냥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폐물이야. 진짜 너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고. 야엠 폐물. 그 단어가 내 죽은 듯 고요한 세상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모든 고통과 분노, 억울함과 상심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위속을 휘젓던 손이 멈추고 그 자리에는 죽음과도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그래, 내가 잊고 있었다. 그들 눈에 나는 그저 폐물일 뿐이었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서 전해져 왔다. 이혼 합의서에 적힌 한은성 세 글자를 바라보았다. 아내로서의 내 이름이었다. 이제 내 손으로 그 이름을 묻어버릴 시간이었다. 나는 사인을 했다. 필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다시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이 얼음굴을 걸어 나왔다. 그 어두운 아파트에서 나온 나는 친구 집도 이미 연을 끄는 친정도 가지 않았다. 나는 길 모투비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주머니에 남은 동전 몇 개로 평생 다시는 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번호를 눌렀다. 이 실장, 나야. 큰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공손하면서도 희미하게 흥분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어찌된 일이십니까? 서울아 산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 잡아줘요. 심장외과 박 원장님께 직접 수술 집도해달라고 연락하고
당장 수술해야겠어. 룬의 목소리는 방금 남편에게 쫓겨난 암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정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개인 계좌는 왕의 귀한 계좌였어요. 그 안에 돈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나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어 서울의 잣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계좌에는 지난 몇 년간 내가 개라는 이름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주무르며 벌어들인 수백억 원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강민호는 그가 훔쳐간 3천만 원이 내 전부인 줄 알았겠지. 그게 내 반찬값 정도 되는 용돈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마취 기운이 서서히 가시자 의식이 썰물 뒤에 암초처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눈을 떠를 때 보인 것은 집의 그 익숙하고 답답한 천장이 아니었다. VIP 병실의 눈처럼 새하얀 천장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은 은빛 비단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위수술 자국은 아직 희미하게 아팠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은 사라졌다. 나는 알았다. 이원 합의서에 서명한 그 순간부터 강민호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맴돌며 구차하고 먼지처럼 낮아졌던 가정주부 한은성은 그 단전된 아파트에서 죽었다는 것을, 지금 수술대에서 살아남은 것은 금융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걔였다. 나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요양기간 동안 내 병실은 임시 작전지휘본부가 되었다. 내 가장 유능한 조력자인 이 실장이 매일 최신 자료와 암호화된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다. 대표님, 요청하신 강민호 씨의 회사 넉스트 비전의 전체 재무상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나는 푹신한 베개에 깃댄 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내 입가에 저절로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정말이지 아이러니했다. 강민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술친구들 앞에서 곧 상장할 유니콘 기업이라며 떠벌리던 그 회사는 실은 이미 속 빈 강정, 껍데기뿐인 회사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반년간 자금줄이 심각하게 막혀 있었고 몇몇 프로젝트는 후속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당장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3년 전 내가 해외 익명 벤처 캐피털 회사의 이름으로 투자한 200억 원의 엔전 투자 덕분이었다. 이 돈은 당시 그가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의 사업에 걸어준 보험이었다. 이제 나는 내 손으로 그 구명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실장, RS 캐피탈 명의로 넉스트 비전 법무팀에 공문을 보내요. 내용은 최근 리스크 평가 결과 넉스트 비전의 경영 상태에 심각한 위험이 발견되었고 창업자 강민호 씨의 경영 능력 또한 의심스럽다. 따라서 RS 캐피탈은 다음 달로 예정된 시리즈 B 추가 투자를 보류하며 시리즈의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되면 넉스트 비전의 자금줄은 즉시 끊길 겁니다. 이 실장의 눈에 흥분이 스쳤다. 그걸 원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강민호가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맛보게 해줘야지. 회사 외에 당연히 그가 진정한 사랑을 줬는 대상도 있지 않았다. 나는 서울 최고의 사립탐정을 고용해 정민주를 조사했다. 자료는 금방 암호화된 이메일로 도착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과 상세한 배경 조사를 보며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사진 속 정민주는 언제나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과 파티를 드나들며 SNS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엘리트 커리어 우먼 이미지를 전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부자들 사이를 맴돌다가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것이 들통나 추방당했다. 그녀 명예의 신용카드는 이미 모두 한도 초과였고 여러 소액 대부업체에 막대한 빚까지 지고 있었다. 이번 귀국은 결코 금이 환영이 아니었다. 빚을 피해 도망온 것이었고 겸사겸사 그 구멍을 메워줄 호구를 나그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내 똑똑하기 그지없는 전남편 강민호는 그녀의 눈에 가장 완벽한 타겟이었다. 돈 좀 있고 체면을 중시하며 허영심에 쉽게 눈이 멀고 첫사랑이라는 완벽한 피터까지 씌워져 있으니 이 두 사람, 한 명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다른 한 명은 허영심 때문에 조강지처를 버린 쓰레기. 그야말로 천생연분인 한 쌍의 폐기물이었다. 아주 좋아. 나는 그녀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값싼 처사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의 진정한 사랑에 불을 지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이 사랑 노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게 만드는 것이다. 이 실장 나는 내선 전화를 걸었다. 배우 한 명 섭외해줘요. 돈은 많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모님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의 정민주 씨를 우연히 만나게 할 계획이에요. 노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민호,
정민주, 내가 너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무대에 오를 준비는 되었는가? 대단원의 막이 곧 오를 것이다.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삶는 것의 묘미는 그 개구리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저 물 온도가 점점 더 편안해진다고 느끼다가 안락함 속에서 산채로 익어버리는 것이다. 강민호, 그가 바로 내 속안의 개구리였다. 수술 후 둘째 주, 나는 RS 캐피탈 명예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승인했다. 마치 정밀하게 투하된 수중 폭탄처럼 넥스트 비전의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격렬한 진동을 일으켰다. 내 휴대폰, 정확히는 이 실장이 24시간 감시하는 RS 캐피탈 관련 업무용 휴대폰은 공문이 도착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불이 나기 시작했다. 강민호였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이 실장에게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전화기 너머로 공포를 억누르며 애써 태연한 척하는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RS 캐피탈 책임자 되십니까? 저는 넥스트 비전의 대표 강민호입니다. 보내주신 공문에 관해서인데 아무래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이 실장은 내 지시대로 기계적이고 감정 없는 AI, 음성처럼 응답했다. 강 대표님, 본사의 모든 결정은 엄격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평가에 기반합니다. 평가 결과에 이해가 있으시면 법무 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이해를 제기해 주십시오.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님만에 잠깐만요. 끊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회사 운영은 아주 건전합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경쟁사가 뒤에서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인지 알려만 주시면. 제가 이 실장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 저편에 있을 강민호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충격, 분노, 물드, 몸을 휩쓰는 공포.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대 투자자,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어깨를 펴게 해주던 RS 캐피탈이 갑자기 발을 빤 것이다. 이는 이미 흔들리던 그의 회사의 치명타였다. 그는 돈을 빌릴 만한 모든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가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RS 캐피탈의 투자 철회 경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떤 기관도 최고의 벤처 캐피털이 사형을 선고한 판에 어리석게 뛰어들 리 없었다. 나는 감시 보고서에 찍힌 그가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기록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이건 그저 전체 요리일 뿐. 진짜 사냥은 더 끈기 있는 포석이 필요하다. 강민호가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나의 두 번째 수도 조용히 놓였다. 청담동의 한 호화로운 카페에서 정민주는 2만 원짜리 커피를 신경질적으로 적고 있었다. 강민호의 최근 며칠간의 이상한 행동을 그녀는 모두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명품 매장에 데려가지 않았고 얼굴의 미소도 억지스러워졌다. 그녀의 예민한 물주 레이더가 이미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샤넬 정장을 입고 한정판 에르메스백을 든 귀부인이 우아하게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이최 회장 사모님은 내가 섭외한 전문 배우로 그녀의 설정은 바람난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막대한 재산을 분할받은 부자였다. 최 사모님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정민주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뭐? 그 프로젝트가 또 3배나 올랐다고? 어머, 내가 말했잖아. 그런 스타트업 기술 회사는 한 번 터지면 10년을 먹고 산다고. 리스크는 크지만 상장만 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니까. 맞아. 우리 남편은 그런 안목이 없었지. 그땐 죽어라 부동산에만 투자하더니 지금은 나 같은 돈만 쓰는 마누라. 한테 비교도 안 되잖아. 정민주의 귀가 즉시 촉긋었다. 상장, 수익률, 기술회사. 모든 단어가 그녀가 가장 갈망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두드렸다. 전화를 끊은 후 최 사모님은 마치 무심결인 척 정민주의 탐색하는 눈빛과 마주치더니 동병상련의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젊은 분이 혼자네? 남자들 좋은 놈 하나 없어. 나도 이 한마디가 순식간에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혔다. 정민주는 즉시 지음이라도 만난 듯 온갖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의 입에서 강민호는 사업을 위해 분투하며 잠재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량주가 되었고 그녀 자신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옥석을 가려낸 현명한 내조자가 되었다. 최 사모님은 다 듣고 나서 적절하게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안목이 있네. 남자들 한때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해. 중요한 건 곁에서 그를 밀어줄 여자가 있느냐지. 내 전 남편도 내가 억지로 빚내서 창업하라고 닥달해서 오늘이 있는 거야. 가끔은 압박을 좀 줘야 해. 안 그러면 자기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영원히 모르거든. 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사채 쓰는 친구들 몇 명 아는데
이자는 좀 비싸도 대출이 빠르고 오직 프로젝트의 미래만 봐. 만약 아가씨 남자친구 회사가 정말 그 말처럼 잠재력이 있다면 브릿지론으로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회사 상장만 하면 그가 이자가 뭐 대수겠어? 10배는 넘게 벌 텐데. 등 탐욕의 불꽃이 정민주의 눈에서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즉시 달려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강민호에게 맹렬한 반발함 공세를 펼쳤다. 민호 오빠,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 오빠 회사는 오빠의 피와 땀이잖아. 아좀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부자들은 다 사채 써서 더 큰 자본을 움직인대. 그게 바로 배포라는 거야. 아총 오빠 회사 곧 상장한다면서? 상장만 하면 우리도 이제 상류층이야. 그때는 포르쉐 한 대가 뭐야 10대도 살 수 있어. 오빠, 내가 최신형 스포츠카 타고 예전에 날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주의 정도 리스크도 감수 못하면 그게 무슨 남자야. 오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주어영, 부추김, 자극, 감정적 협박. 정민주는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이미 막다른 길에 몰린 데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강민호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인 줄 알고 잡은 것이 실은 맹독성 덩굴이라는 것도 모른 채 덥석 물었다. 그는 정민주를 통해 최 사모님이 소개해준 사채회사와 연락했다. 물론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나였다. 나는 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을 설정했지만 아주 유혹적인 조건을 덧붙였다. 바로 회사가 곧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증명만 제출하면 대출 한도를 추가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정민주 앞에서 성공한 기업가의 체면을 지키고 회사의 구멍을 메울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강민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다른 투자 회사와의 가짜 투자 의향서를 위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회사 계좌에 남아있는 마지막 돈, 직원들 월급과 운영비로 써야 할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정민주에게 에르메스 버킨백을 연달아 사주고 제주도 최고급 호텔로 휴가를 데려갔으며 심지어 그 포르쉐에 남은 할부금까지 완납했다. 매번 돈을 쓸 때마다 그는 마치 마취제를 맞는 것처럼 회사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사립 탐정에 의해 하나하나 기록되었다. 불법적으로 횡령된 모든 자금 흐름, 모든 명품 영수증, 정민주에게 자랑하는 모든 대화 내용이 내 컴퓨터의 심판의 날이라는 폴더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는 화면 속에서 그가 정민주를 껴안고 호화 요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찬란했다. 물 온도가 거의 다 되었다. 이제 불을 최대로 높일 시간이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운이 튀었다고 생각했다. 그 미스터리한 사채 회사는 그가 위조한 투자 의향서를 검토한 후 정말로 거액의 추가 대출을 승인했다. 이 돈으로 그는 회사의 재정적 구멍을 잠시 막았고 심지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려저까지 생겼다. 그는 이 파티를 통해 업계 전체에 선포하려 했다. 그 강민호는 쓰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맞이할 것이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파티의 절정에서 모든 사람의 증인 아래 그의 아름답고 복덩이인 첫사랑 정민주에게 청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티 장소는 서울 시내 중심의 한 5성급 호텔 최상층 연회장이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공기 중에 흐르며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은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민호는 맞춤 제작한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했고 그의 곁에 있는 정민주는 관능적인 붉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탐욕스러운 빛을 내는 다이 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왕과 왕비처럼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강 대표님 정말 젊고 유능하시네요. 강민주 씨는 정말 복도 많으시지. 강 대표님 같은 우량주를 찾으셨으니 강민호의 허영심은 극도로 충족되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주빈석으로 걸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귀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많은 분들이 제 넉스트 비전이 얼마 전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지 여명 전의 짧은 어둠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곧 더 거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치할 것이며 우리 회사는 머지않아 상장의 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형.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정민주는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숭배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호의 시선은 군중 속을 헤매다
예약된 빈자리에 멈칫다. 그 자리는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손님, 그 미스터리한 새로운 투자자 대표를 위한 자리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우 영광스럽게도 새로운 투자사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밖에서부터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깔끔하게 재단된 지방시의 흰색 맞춤 정장을 입고 혓스맵이 높이의 지미추 하이힐을 신었으며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올리고 얼굴에는 정교하지만 차가운 화장을 했다. 내 뒤에는 이 실장과 무표정한 변호사 2명이 따르고 있었다. 나의 등장은 연회장 전체를 순식간에 침묵에 빠뜨렸다.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나를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ጨ끄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술과 유리 파편이 그의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민주의 얼굴에 떠올랐던 기분 좋은 표정도 순식간에 경악과 질투로 변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그 누런 얼굴의 아줌마가 어떻게 저런 여왕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곧장 주빈석으로 걸어갔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맑고 리드미컬한 또각, 또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하나는 강민호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의 굳어버린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입술에 가져다 댔다. 붉은 입술이 차가운 미소를 그렸다. 강 대표님, 축하해요. 연설 아주 멋지네요. 가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축하하기 전에 우리 묵은 빚부터 좀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듀운, 강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뒤에 선희 실장에게 눈짓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USB 하나를 제어판에 꽂았다. 연회장 중앙에 거대한 LED 스크린. 원래 넥스트 비전의 홍보 영상을 틀어야 할 그곳에 화면이 바뀌며 은행거래 명세서가 나타났다. 이것은 넥스트 비전의 최근 3개월간 법인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디토나는 마이크를 통해 차분한 재무 분석가처럼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총 37건, 합계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한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계좌의 주인은 바로 강민호 대표 본인입니다. 비어 스크린에는 이어서 각종 명품 매장의 소비 기록, 5성급 호텔의 청구서, 그리고 포르쉐 마칸 구매 계약서가 나타났다. 모든 소비 내역은 그 37건의 이체 시간 및 금액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강 대표는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이 공금으로 곁에 계신 이 정민주 씨를 위해 총 5억 원이 넘는 명품과 1억 3천만 원짜리 포르쉐를 구매했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직무상 흉령죄라고 합니다. 박기울 장내가 술렁였다. 하객들의 눈빛은 부러움에서 경멸과 충격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휴대폰, 카메라가 무대 위에서 창백하게 질린 두 사람을 향했다. 정민주가 소리쳤다. 헛소리 마. 이 미친 여자야. 이건 민호 오빠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시부은 선물. 뒤고 나는 비웃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며 강민호와 정민주의 대화 기록 캡처가 나타났다. 자기야, 이 에르메스 히말라야 마음에 들어. 자기가 기쁘다면 회사 돈이 무슨 상관이야. 시부은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휴가 가자. 방금 공금으로 제일 비싼 스위트룸 예약했어. 지용, 그 직원들 월급은 좀 늦게 줘도 괜찮아. 자기 기분이 제일 중요하지. 지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가 직접 타이핑한 것이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정민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나의 서프라이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강 대표만 탓할 수는 없죠. 결국 아름다운 정민주 씨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정민주의 개인 신용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 위에 길게 늘어선 연체 대출 기록과 붉은색 경고 표시가 눈을 찔렀다. 정민주 씨, 미국에서 여러 소액 대부업체에 총 7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으로 추방당하셨더군요. 강 대표에게 접근한 목적,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죠. 다그 정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내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내 뒤에 있던 경호원에게 저지당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너지나간 남자, 한때 나를 패물이라며 비웃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걸어가 공포와 절망에 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네다. 아, 그리고 강민호 씨, 자기소개를 잊었네요. 당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지만
감히 만날 자격조차 없었던 RS 캐피탈의 최대 주주, 코드네임 K. 그게 바로 나. 당신이 내쫓은 당신의 전부인이야. 아불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몸이 휘청이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향해 선포했다. 우리가 체결한 투자 계약에 따라 넉스트 비전 창업자의 심각한 직무유기 및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으므로 청산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넉스트 비전의 모든 자산을 공식적으로 인수합니다. 여기에는 강 대표 명예의 일산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박은 당신의 회사, 당신의 집, 이제 전부 내 겁니다. 박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들어왔다. 강민호 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귀하는 직무상 횡령 및 공금 유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댐베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그 비싼 아르마니 정장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연극 의상처럼 보였다. 그는 끝났다. 강민호의 결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했다. 직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었고 상업계약서 위조 등 여러 죄가 병합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가 구명줄로 여겼던 사채 회사, 즉 내 회사는 그가 수감되자마자 채무 추심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가 살았던 신혼집을 포함한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은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에 넘겨져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그는 의기양양하던 청년 기업가에서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막대한 빚을 진 전과자로 전락했다. 정민주의 말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파티에서 망신을 당한 후 그녀는 강민호의 아니는 생각지도 않고 그가 집에 숨겨둔 마지막 현금을 챙겨 도망치려 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친절하게 그녀의 행방을 알려준 대부업체 채권자들에게 길에서 붙잡혔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의 마지막은 외딴 섬의 한 유흥업소로 팔려가 그녀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끝없는 빚을 갚게 되었다고 한다. 강민호는 구치소에서 마지막 통화 기회를 이용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신 목소리로 애원했다. 은성아,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응? 나 좀 구해줘.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날 여기서 꺼내주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게. 당신의 개가 되라면 될게. 나는 그의 흑설수설하는 참회를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기예보를 듣는 것 같았다. 한때 내 모든 감정을 좌지우지했던 그 남자는 이제 내게 그저 낯선 소음원에 불과했다. 강민호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의 당신은 내 증오를 받을 자격조차 없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물론 이 소동극에는 끝까지 퇴장하지 않으려는 배우가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내 전 시어머니였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감옥에 가고 집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새로 설립한 투자회사 건물 로비에 찾아와 바닥에 드러누워 두글며 남편 잡아먹은 독한 년, 아들 재산 뺏어간 여우 같은 년이라고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나는 그들을 말렸다. 나는 그저 보안팀에 지시해 로비의 가장 선명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하고 홍보팀의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덧붙여 인터넷에 올리게 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전 시어머니, 재산 분쟁으로 유명 여성 기업인 회사 찾아와 업무방해. 영상 속 그녀의 추한 모습은 우리 회사의 반짝이는 유리 외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다. 여론은 거의 일방적으로 내 편을 들었다. 네티즌들은 강민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고 내 전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괴물 시어머니가 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창피하다는 딸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시골로 내려갔고 다시는 서울의 얼굴을 비추지 못했다. 나는 마침내 그 가족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냈다. 이 느낌은 복수 후의 희열이 아니라 과제를 분리한 후의 홀가분함이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추함은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나는 넉스트 비전의 껍데기를 팔아치우고 그 돈에 내 개인 자산 일부를 더해 피닉스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결혼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으나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싶은 주부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기술 교육, 창업 자금,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재단 사무실은 여의도 금융가의 한마천루 꼭대기층에 자리 잡았다. 사무실 전체가 통유리 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고 한강은 발밑에서 부드러운 팔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나는 마지막 서류를 처리하고 책상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커피의 쌉쌀함과 얼음의 시원함이 혀끝에서 오로지다. 이내 상쾌한 단맛으로 변의 목으로 넘어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배를 만져보았다. 그곳은 평평하고 따뜻했다. 더 이상 속을 휘젓는 손도 심장을 찌르는 고통도 없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는 더 이상 원망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전례 없는 평온과 자유로움만이 가득했다. 밖은 햇살이 좋았고 하늘은 물로 씻은 듯 파랗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확고하고 차분한 눈빛을 한 여자. 입꼬리가 저절로 살짝 올라갔다. 이것은 복수극이 아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다.